오늘 데스크 초급자 3일 완벽 마스터 과정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강의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초급자 과정인데 원장님도 계시고 또 초급자가 아니신 경력자들이 꽤나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 초급자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초급자 과정 다음에 심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초급자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초급자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제 데스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초급자 이제 기준에 맞춰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집에서 편하게 강의를 듣고 계시죠? 네. 제가 오늘은 사정상 집이 아닌 좀 먼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네, 지금 먼 곳에 컨설팅 출장을 와서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집중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저는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주는 한 끗이 다른 성장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강사 김도연이고요. 저도 치과 위생사로 치과에서 거의 2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덴탈위키 컴퍼니에서 소속돼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거의 대부분 이제 뭐 CS 파트나 환자관리, 상담, 사보험, 그리고 보험 청구, 데스크 실무까지 모든 파트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자격증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이제 시작할 건데, 우선 오늘은 진행할 부분이 총성 고객을 만드는 환자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똑소리 나는 수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하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예약 관리 파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선 오늘 그 환자 관리 파트에서 환자 유형 분류를 어떻게 분류하고 체계화시킬지, 그리고 치과 CRM 운영 체계라든지, 그리고 컴플레인 대응이나 리콜 프로세스, 그리고 수납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놓치는 그런 미수금이라든지 현금 입금이라든지 약간 수납 부분에서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일일 결산이나 월간 통계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트앱을 쓰시는 치과도 있을 거고요. 원클릭을 쓰시는 치과도 있을 거고, 아이프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는 덴트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 강의 내용은 우선 원클릭을 쓰든, 덴트앱을 쓰든, 아이프로를 쓰든, 어느 치과를 가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덴트앱 쓰는 치과에서 계속 일할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프로그램마다 기능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그 기능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은 덴트앱 기준으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트앱 쓰시는 치과 선생님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덴트앱 로그인을 하면 뜨는 창이 데스크 화면 창이죠. 네, 그래서 접수부터 조금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가 신암 등록 한 번도 안 해보신 선생님 계실까요? 원장님은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안 등록을 하는 것부터 그냥 간단하게 신안 등록이 아니라 상황별로 좀 환자 접수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신안 등록을 하게 되면 환자 정보를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 신안 등록 버튼을 누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요즘엔 신분증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 신안 등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건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가끔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온다거나,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빠들이 좀 아이 주민번호를 못 외우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적어 주셨는데도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 가족 주민번호로 수신자 조회에서 신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기능은 알고 계실 거긴 한데, 초급자들 있으니까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 가족 주민번호로 수신자 조회를 하기는 하는데, 어,
진료받을 아이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고 보호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해보면 아이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접수를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서 건강보험증 번호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각각 이제 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 직장에 이제 보험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아이가 아빠 밑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엄마 밑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엄마 밑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빠가 왔을 때 아빠 주민번호는 조회가 안 되고요. 엄마 주민번호로 조회를 해야지만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보험증 번호로 수신자 조회하는 경우는 거의 쓸 일이 많이 없기는 하는데 이 기능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력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이나 그리고 일반 비급여 환자, 무자격자 같은 경우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 입력된 경우에는 숫자가 검정색으로 보이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주민번호가 잘못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고창이 이제 팝업창이 뜨는데 이게 제대로 입력했는데 팝업창이 뜨는 경우 이제 무자격자인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제 신분증 확인을 다 하고 계시죠.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QR 스캔을 적용해서 확인을 하거나 하는데 이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진료 의뢰서나 진료 회송서를 가지고 오신 경우에는 해당 일회만 하나여 이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외 적용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이후 동일 요양기간에 이제 내원 시에는 6개월 이내라도 다시 신분증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과는 응급환자는 거의 없지만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이나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도 예외사항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라든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그리고 같은 병원 의원에 6개월 이내 진료하신 경우에는 매번 확인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예외사항도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또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실 때 진료 의뢰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급여 의뢰서를 확인하면 그거를 이제 스캔해서 보관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뒤에도 한 번 더 나올 거긴 하지만 진료비 전액을 이제 비급여로 해서 환자 이제 100% 부담할 수 있게끔 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험 임플란트나 보험 틀니 그리고 틀니 유지관리, 연일에 같이 공단에 등록해야 되는 것들은 이 부분을 요양병원에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치과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양병원에 환자분이 내원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해당 요양병원과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서 대부분 이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보험 임플란트나 보험 틀니 환자분들이나 틀니 유지 관리를 한다거나 연일에 같은 공단에 등록을 해야 되는 진료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에서 치과에서 그 부분은 비급을 말고 등록을 하고 보험으로 처리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료를 할 때는 공단 등록해야 되는 진료를 할 때는 해당 요양병원과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덴트웹 요양급여 명세서를 출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요양급여 명세서 같은 경우에도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비급여 처리를 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산정 내역서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청구하고 환자 본인 부담금은 환자에게 이제 요양병원에서 따로 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요양급여 의뢰서라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 서류를 확인을 하고 덴트앱 같은 경우에는 스캔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스캔 파일로 저장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캔을 하시고 나면 치과에서 보면 많은 서류들이 스캔이 되어 있는데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너무 많으면 뭐가 어떤 서류인지가 구분이 안 되게끔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캔하시고 나면 파일명을 반드시 그 해당 명으로 변경하셔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진료비 전에 이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환자한테 이제 청구해서 수납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단에 등록해야 되는 것들은 치과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비급여로 해주시고요. 약 처방이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타 비급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약국에서도 똑같이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덴트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를 발급을 해주시는데 진료비 영수증이랑 세부산정 내역서는 상세 수납 창에서도 수납을 하시고 바로 이제 조회 영수증 발급에서 진료비 영수증 발급과 그리고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를 발급해 주실 수도 있고요. 맨 처음에 보셨던 데스크 메인 창에서도 똑같이 조회 영수증 발급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세 수납장에서 보통 수납하고 바로 발급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와 그리고 일자별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을 출력해서 드리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요양급여 명세서 있죠. 명세서는 뭐예요?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기능은 청구 EDI 탭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진료비 영수증 발급하는 창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청구 EDI 탭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월 청구 보내는 창 아실 거예요. 청구 내역조의 청구 탭에 들어가서 해당 환자가 오신 월을 검색을 하시고요. 월별 청구를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월 청구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면 그 해당 환자들이 쭉 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많은 환자 중에서 스크롤 해서 찾는 게 아니라 결간의 이름 차트 번호로 검색을 빠르게 그 환자분 것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김인식이라는 환자분의 명세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김인식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명세서 전체 보기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명세서가 전체 보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밑에 이제 명세서 출력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명세서를 출력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이거는 이제 보험 청구하실 때 선생님들 다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다 가산이 붙는 건 아니긴 하죠. 그래서 장애인 내원을 했다. 그러면 접수가 다르진 않아요. 접수는 동일한데 우리가 청구하거나 수납받을 때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수하실 때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연일에 조회하듯이 수신자 조회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환자분이 오셨다고 하는 장애인 수첩이나 그리고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반드시 확인해서 스캔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병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인 이 네 가지 분류에 해당되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재진료라든지 그리고 진료 행위 항목에서 가산을 추가해서 더 비용을 많이 받죠, 공단에서. 근데 가끔 장애인 분들이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확인을 하면 진료비 더 많이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환자 부담금은 동일하고요. 공단에서 그 부분에 가산되는 금액은 100% 공단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는 게 궁금하신 경우는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장애인 접수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앞에서 확인을 해줘야지만 안에서 청구할 때도 놓치지 않고 이 부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위쪽에 임산부 이제 체크하듯이 장애인의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가산을 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치과에 장애인 가산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네 가지 분류 외에 그런 신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는 병원들도 있어서 반드시 이 해당되는 분류의 장애인만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금액이 꽤 커요. 그리고 선택의료기관 등록 환자분들 있죠. 의료급여 환자분들 일종이나 이제 환자분들 중에 선택의료급여 기간을 선택해 놓는데, 선택의료급여 기간이라는 게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 기간 이용에 따른 약제 병용 투여 및 중복 투약으로 인해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니까 차기 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 기간을 우선 이용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한일수를 연장해드리는 제도라고 해요. 네, 이때 이제 의료급여 절차를 보면 선택 의료급여 기간을 이제 지정을 해놓으면 그 병원 외에 다른 과의 진료를 볼 때는 반드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 오시는 분들 접수를 하면은 선택 의료급여 기간 이제 지정해 놓으신 분들 팝업창이 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환자분들이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의료급여 의뢰서 확인을 하고요. 해당 이제 병원을 선택을 해서 의뢰서에 보면은 병원이라든지 의료급여 기간 코드를 확인할 수, 기호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억지로 막 봐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어야지 보험 적용을 해서 진료를 보실 수 있다. 아니면 100%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해당 병원에 지금 당장 진료를 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병원을 팩스로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팩스로는 발급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병원들도 있어요. 근데 팩스로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원본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당일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저희가 원본을 꼭 받아 오시게끔 해서 원본을 스캔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진료 의뢰서를 가져온 경우는 이제 접수 이제 창에서 팝창에서 진료 의뢰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진료 의뢰서에 있는 선택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번호를 체크해서 동일하게 진료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최대한 조금 받아오시고 진료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급여 의뢰서를 원본을 가지고 와서 확인하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료를 입력을 하고 이제 수납을 하시게 되면 의료급여 환자랑 동일하게 의료급여 환자 진료 승인은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의료급여 환자 진료 승인을 해주시면 옆에 한 번 더 아까 이제 확인하셨던 병원과 선택 의료급여 기관 기호를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납이 이제 수납할 금액이 뜨죠. 지금 이게 진료 승인을 버튼을 눌러보면은 건강생활요집이 청구액이 남아있으신 경우도 있고 또 다소진을 하고 영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인 경우에는 또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의료급여기관에 이제 지정된 병원에 가면은 비용을 안 내세요. 근데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지정한 병원이 아니라 치과에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는 지정된 병원이 아닌 치과에 오시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건강생활유지비도 영원이시긴 하지만 원래 이제 본인 부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500원을 수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수납을 밑에 보면 수납을 하실 때 B005라는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차, 이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덴트액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선택하거나 클릭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밑에 본인 부담금 1종 선택병 의원 두 기간만 본인 부담금이 면제이고요. 3, 4기간은 기존 동일하게 건강생활비, 유지비 차감을 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반드시 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종, 의료급여 2종 본인 부담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수납할 금액을 확인하고 환자분께 수납을 받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까 4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치과도 선택 의료 기관으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차, 2차, 3차는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치과는 4차 지정 기관으로 선택은 가능은 하시거든요. 근데 치과를 등록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치과를 등록하신 분들 4차에 등록을 해 놓으셔도 가끔 치과에 와서 다른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서 의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덴트획 같은 경우에는 문서 발급에 들어가시면 의료급여 의뢰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발급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클릭을 해서 똑같이 의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환자분들이 어디가 불편해서 어느 병원을 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의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의료급여 의뢰서를, 진료 의뢰서를 해당 상병으로 진료 이제 매번 오실 때마다 그 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한번 특정 부위,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아파서 치통으로 의뢰서를 가지고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 해당 상병으로 진료가 마무리되는 동안에는 매번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른 상병으로 또 다른 부위를 이제 진료를 보게 되면 그때는 다시 진료 의뢰서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치과에서 요양급여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급병원에 이제 내원하셔야 된다고 한번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의뢰서를 발급받고 한참 뭐 한 달 이상 가지고 있다가 안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7일 이내에 가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회는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임산부들은 배지 달고 오시거나 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환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성분이 그 배지를 달고 오셔서 저희 데스크 선생님께서 임산부구나라고 그냥 그러겠구나 하고 그냥 10% 본인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임산부의 체크라고 진료비를 본인 부담은 30%가 아니라 10%만 받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임산부가 아니었어요. 이거를 좀 악용해서 그 지하철 타면 자리 앉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달고 또 그렇게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과정을 거치는데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임신 확인 정보 조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자 주민번호와 이름 입력을 해주시고 조회를 하면 알림이 뜨죠. 타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자료는 조회하실 수 없다라고 뜨는데 조회는 불가능하지만 밑에 임신 바우처 신청을 2025년 4월 24일 날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임신부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몇 주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많이 확인해서 메모를 남기죠.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또 진료 볼 때 아까처럼 이제 장애인 체크하듯이 임신부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무자격자 같은 경우에도 접수를 해보면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신 분들처럼 일반 비급여로 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자격 조회일 2025년 4월 1일 날 내원하셔서 조회를 했더니 건강보험 무자격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 비급여로 진료를 봐야 된다라고 빨간색으로 글씨로 확인할 수 있는데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건강보험 이제 이거 가입했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처리 기간이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또 적용이 안 되고 이제 가입은 했지만 무자격자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께 오늘 기준으로 어쨌든 저희가 조회하는 상으로 무자격자로 뜨기 때문에 오늘은 비급여로 이제 100% 부담해서 진료를 보시고 이후에 저희가 조회 확인해서 그 부분은 14일 이내 또 환불해 드릴 수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이 환자분이 4월 7일날 다시 내원을 하십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 4월 7일날 다시 조회를 해보니까 이제는 본인 부담금 있는 환자,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됐죠. 증번호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난번 4월 1일 날 오셨을 때 비급여로 진료를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 환자한테 100%를 다 받았죠. 근데 4월 7일 날 오셨을 때 조회 기준일이 아니라 이기성님의 수신자 조회 결과 이제 3월 31일에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떠요. 그래서 보험 청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 자격 취득일이 중요해요. 자격 취득일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환자분이 4월 1일 날 내원하셨잖아요.
그럼 4월 1일 이전에 31일 날 이분은 자격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4월 1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 제외한 70%그 부분은 환불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격 취득일이 3월 31일이 아니라 4월 1일 날 내원하셨고 4월 2일인 경우, 자격 취득일이 4월 2일인 경우에는 4월 1일은 그대로 100% 비급여로 저희가 환불해드릴 금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앞에처럼 이제 일반 비급여에서 무자격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빨간색 글씨에서 검정색 글씨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 비교에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랜만에 내원하시는 구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자 조회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에 왔을 때 분명히 의료급여 1종으로 떴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수신자 조회했더니 건강보험으로 바뀌신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처럼 조금 수시로 수신자 조회를 좀 하는 게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갑자기 중간에 저희가 자격이 변동됐는데 확인을 못하는 경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구하는데도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접수할 때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접수하는 시간이 선생님들이 이건 빨리 그냥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닌데 선생님들이 되게 좀 오래 또 접수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조회하고 그리고 휴대전화 그리고 주소를 입력을 하는데 주소를 그냥 환자가 적어주신 주소를 그냥 밑에다가 검색하지 않고 우편번호를 검색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 무슨 동 그냥 간단하게 입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검색을 하셔서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을 해주셔야지 이게 그 지역별로 통계 활용을 위해서 이게 우편번호 기반으로 통계가 잡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색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입력을 해놓으면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색을 해서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을 해주시는데 매번 이거를 그때그때 조회하고 입력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덴트앱의 기능으로 자주 쓰는 이제 주소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우리 주변에 좀 자주 오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추가를 해 놓으면 그 아파트에 오신 분들 그 클릭만 해서 바로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끔 일일이 다 적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클릭만으로 입력되게끔 하고 몇 동 몇 호인지만 추가로 상세 주소만 입력을 해주시면 빨리 접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소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내용 경로 같은 경우에도 덴트앱이든 원클릭이든 기본 세팅된 대로 쓰는 치과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 경로가 우리 마케팅 통계 활용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케팅 통계 활용에서 좀 세분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별로 성과를 또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예시처럼 네이버 검색을 하고 왔다라고 하면 메모에다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지도 환자분께 질문을 해서 메모를 남기기도 하고요. 블로그로 왔다고 하시면 혹시 어떤 이제 글 보고 오셨는지 확인도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많이 인스타그램 보고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보고 왔으면 또 어떤 경로로 왔는지,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나 그리고 나머지 어떤 광고를 보고 오셨는지 체크를 해주셔야지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분화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는 태블릿으로 이제 고객 프로그램으로 받는 병원도 있을 거고 종이로 아직 초진 문진표를 작성하시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종이 문진표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작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건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거나 필수는 아니죠. 이제 그 필수 부분도 있지만 환자분의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보 제공 동의를 했다라고 하시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거부했다 하시면은 체크를 하시면 안 되겠죠. 대신 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예약 문자라든지 자동으로 전송되는 이제 거의 대부분 문자들 리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신 분들한테 이제 누구누구니 개인정보 수집 및 한료 미동의 하셔서 예약 안내 알림이나 진료 외 주의사항 같은 진료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시는데 알림 받기 원하시면 동의로 변경해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그러면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기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옆에 알림톡 X라고 되어 있으면 저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알림톡으로 가지 않고 문자로 갑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카톡 쓰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문자를 거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문자 거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접수를 누르면 이제 환자 접수 메인 창에서 CC 입력하는 게 있는데 C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환자분이 이제 언어로 그대로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환자분이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왔다라고 해도 그냥 데스크에서 환자가 뭐 17번 치아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냥 그 치식 적고 치아 통증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환자가 얘기한 그대로 좀 자세하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질문을 조금 많이 해야겠죠. 육하 원칙에 맞는 질문으로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느 부위가 아픈지, 어떻게 아프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료 차트 기입에도 반드시 CC는 입력이 되셔야 되는데 보시면 선생님들 잘 알고 있는 차팅의 원칙 SOAP 원칙에 따른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CC 없이 그리고 PI나 어떤 진단 없이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당장은 그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차후에 실사가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이 기록 없이 행위만 청구가 되어 있는 경우에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오지도 않았는데 뭔가 행위만 계속 청구되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데스크에서는 환자분의 CC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PI 기능을 활용해서 환자의 객관적인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진단명과 해당 치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치료 계획까지 입력이 되고 나서 그리고 다음 우리가 어떤 진료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밑에 그 메모란이 있죠. 오늘의 메모란을 이거를 뭐 포스트 기능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차트에 그냥 기본 이제 메모로 남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활용 팁을 잠시 조금 보여드리면 연일의 스케일링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혜택을 보시는 부분이 있죠. 이제 센스 있는 데스크 직원이라고 하면 환자가 접수했을 때 스케일링 원하셔서 CC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당연히 조회를 해보겠지만 그 외에는 조회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료실 들어가서 진료실 선생님이 누구누구니 연일에 가능한지 조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무전하시는 경우도 있고 진료실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센스 있게 데스크 선생님께서 환자가 접수하시면 연일의 조회를 그냥 필수적으로 합니다. 연일의 조회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연일의 SC 가능이라고 오늘 포스트잇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이분 연일에 가능하네. 그러면 바로 환자분께 연일에 스케일링 가능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설명의 바로바로 응대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만약에 조회를 했는데 타치과에서 이미 하셨다라고 하면 연일에 SC 불가 몇 월 며칠 날 타치과에서 진행했다라고 하시면 환자분 지금 뭐 치석에서 스케일링이 필요하시긴 한데 지금 연일의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미 타치과에서 지금 하셨다.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응대가 또 바로 가능하겠죠. 그리고 일회성, 오늘 몇 시까지 나가셔야 한다든지, 그리고 미해양으로 이제 뭐 20분 정도 대기 설명드렸다든지 이런 메모들은 차트 기록에 계속 남겨둘 필요 없는 메모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모들은 조금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일회성 메모들은 활용하고 끝나는 경우는 버리기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메모 기록에 이제 남지는 않아요.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는 버리기 하면 기록에도 남지 않기 때문에 꼭 차트 기록에 남아야 되는 메모들은 메모 기능으로 활용하시고요. 포스트잇은 이제 일회성 메모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전신 병력을 체크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기본 세팅된 거 말고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맞게끔 여러 질환들을 추가해서 커스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덴트액 기능 중에 가장 조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놓은 부분들이 원해 처방할 때
입력창을 실행을 하게 되면 원예 처방전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팝업창을 띄워줘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질환들은 이렇게 우리가 연애 처방전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신장투석이라든지 우리가 선택한 질환을 이제 있으니까 좀 처방을 유의해서 나가라 한번 경고창을 띄워주고요. 또 약처방 시 주의라는 거를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덴투 앱의 설정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표시 이름은 앞에 제가 만든 것처럼 약처방 주의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좀 경고창에 띄워줬으면 하는 그런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경고창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약 부분이나 질환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가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약을 복용을 하시다 보니까 다 약을 못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DUR을 통해서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해서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을 가지고 의사와 약색의 환자의 복용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고요. 우리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볼 수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네, 이번에 DUR 아이콘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사용자 부가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개인 투약 이력 조회를 클릭을 해보면 5번에 이 창이 떠요. 환자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우리 원장님의 면허번호를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고 창이 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위쪽에 본인 인증 유효기간이라고 있죠. 1년을 체크를 보통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동의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환자분께 인증 이렇게 알림이 가요. 그러면 통신사와 앱으로 하셔도 되고 문자 인증을 하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또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데스크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서 인증을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해서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 리스트를 쭉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조제일자, 그리고 성분명, 그리고 성분 코드, 함량, 그리고 투약량, 투약 횟수, 그리고 투약 일수, 이게 약을 며칠분 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지금 계속 복용하는 약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약품명이나 약품 코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알러지 정보, 부작용 정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때 그냥 일회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차트, 우리 메모로 기록을 하고요. 하단 고정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또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좀 눈에 띄게 배경색도 노란색이나 조금 눈에 띄는 색으로 변경해서 하단 고정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약은 조회가 되는데 주사 투약은 조회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주사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 직접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급으로 환자 인증이 없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치과는 거의 대부분 응급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이제 인증해서 확인해 주는 게 좋고요. 응급으로 조회를 해도 항혈전제라든지 환자가 복용하시는 부분은 확인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 인적사항에 보면은 우리가 환자를 접수를 할 때 내원 경로 앞에서 했던 내원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고객 성향 그리고 구분 1, 2 이렇게 설정을 추가적으로 우리 병원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활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고객 구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드실 수 있는데 구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그 해파 환자라든지 그리고 구분 뭐 진료별로 좀 임플란트 환자, 교정 환자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구분 1 같은 경우에는 또 예약창에 또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색상을 정하셔가지고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여기 보면은 고객 구분 같은 경우 지금 임플란트로 지정을 해놓으면 아까 제가 글자 색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임플란트가 우리가 연보라색으로 지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예약창에서도 이분이 이제 임플란트 환자구나 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진료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치과들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이 고객 구분 1, 2 같은 경우에는 표시 항목 이제 체크를 해서 접수 목록에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 항목에서 선택을 따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고객 구분 1, 2를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시면 접수 목록 창에서도 확인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구분 2 같은 경우에는 좀 통계를 보고 싶은 것. 이제 저는 예전에 교정 또 원장님 계시는 또 치과에 있을 때는 교정을 우리 병원에서 지금 교정 정밀 검사까지만 받은 환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교정 정밀 검사하고 1차 상담까지 또 진행된 환자라든지, 그리고 교정 진행 중 환자, 교정 완료 환자, 이 환자분들을 구분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통계를 또 확인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좀 병원에서 통계를 조금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고객 구분이나 고객 구분 2는 데이터를 따로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데스크 화면에서 정보창에 고객 성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하게 되면 고객 성향이나 구분 같은 경우나 변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가끔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왜 변경이 안 됐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이제 지정을 해 놓으면 아까 제가 컨설팅 같은 갔던 병원에서도 고객 성향 색깔을 못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과 또 직원과 같이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아는 이제 지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객 성향은 또 덴트앱 같은 경우는 검색창의 색깔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성향은 고객 구분이나 고객 구분 2보다 조금 더 빨리 파악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로 조금 분류를 해 놓습니다. 조금 예민하신 분이나 그리고 우리 또 많이 하는 뭐 진상 환자분들, 그런 분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색을 표시를 하고요. 고객 구분이 아니라 고객 성향을 지정을 색을 해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예약창에 옆에 왼쪽 슬래시바 보이시죠? 슬래시바 색으로 또 구분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고객 성향과 고객 구분이 같이 설정된 경우는 앞에 임플란트 환자 연보라색 지정하셨던 거 앞에 설명드렸죠? 그러면 두 가지 다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덴트앱은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검색인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막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죠. 네이버에 뭐 블로그 글도 끌어와서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덴트앱도 검색이 정말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밑에 데스크 메인 창에서 검색으로 들어가 보면 한자 검색으로 들어가 보면 위쪽에 한자 정보 검색, 그리고 진료 검색, 내용 검색이 있어요. 근데 한자 정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객 성향, 고객 구분, 그리고 뭐 내용 경로 이런 부분들을 해당 내용 경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설정해서 검색해 보면 그 경로로 오신 분들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진료 검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해당 진료만 환자 리스트를 뽑고 싶다, 해당 상병만 진료 리스트를 뽑고 싶다 하는 경우에 활용하고요. 가장 좀 많이 쓰는 게 좀 내용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환자 정보에서 메모 검색이나,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접수할 때 환자 메모, 예를 들어 덴탈 위키를 적어놨어요. 근데 덴탈 위키 이렇게 적는 것처럼 환자에 대한, 우리가 환자 기억해주면 데스크에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환자 기억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 환자분들이 또 기억해주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좀 환자 특징, 기억하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을 환자 특징을 좀 메모를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환자가 기억 안 나거나 하게 되면은 그 딱 특징 하나만 검색을 해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1층 약사님, 뭐 새쌍둥이 엄마, 그리고 환자의 뭐 신체적 특징 이런 것들도 이제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 정보 검색에서 메모로 단어로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은 안 되는데 덴투앱은 이름에 해시태그로 이제 앞에 이제 메모해놨던 약국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약국으로 메모가 등록된 환자들이 검색 결과 12건 뜨는 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약국만 쳐도 그 약국에 해당되는 환자 리스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VI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납액이나 소개자 수 이제 우리가 치과마다 설정을 다르게 해놓는데 이 등급도 환자 정보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VIP나 소개자 통계도 덴트앱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보통 연도별로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서 올해 우리 VIP 고객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또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치과에 이제 문자를 환자분들에게 정말 많이 보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예약 문자는 다 보내고 계실 거고 그죠? 네, 신안이 예약을 하게 되면 신안이 이제 예약을 하면 예약 즉시 어떤 이제 예약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안이 내원을 하셨다고 하면 신안분께 우리 치과를 찾아주셔서 내원해 줄 감사하다는 또 내원 감사 문자를 당일날 또 전송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약하긴 보통 3일 전에 한 번, 하루 전에 한 번. 다 다르겠죠. 치과마다 설정된 게 다르긴 할 건데 미내원 하신 분들한테는 예약 당일날 전화를 드리거나 또 부재인 경우에 문자도 남기고 또 일주일 후, 뭐 3일 후, 뭐 일주 후 이렇게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리콜을 하죠.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3일 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요. 3일 전에 분명히 시간이 괜찮다라고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루 전에 또 일정이 바뀌어서 못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하루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루 전에 이제 문자 드리고요. 하루 전에는 저희가 전화를 드리죠. 3일 전에는 문자 한번 보내고 하루 전에는 전화 드리고 부재인 경우도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해피콜, 그리고 계좌번호 안내라든지 약도 안내 문자도 있을 거고, 전화 문의를 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문의를 했다. 그러면 임플란트에 관한 템플릿을 보내주고, 크라운을 문의했다라고 하면 크라운에 관련된 거, 전화 문의에 따라서 템플릿을 여러 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생일 문자, 그리고 계좌 입금 확인이라든지 서류 발급이 다 된 경우에 서류 발급 찾아가실 수 있게 안내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문자 발송 이제 템플릿이 있을 건데 매뉴얼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제 신규 입사자가 왔을 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자는 이런 상황에 어떤 문자를 보낼지 또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또 보내는데 데스크에서 보내는 건지 진료실을 보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화 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문자를 보낼 때도 이게 전자차트 내에 문자 템플릿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알림톡으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치과 핸드폰으로 문자나 또 카톡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문자 사이트를 활용하는 치과도 있고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채널로 누가 보낼 건지 이게 매뉴얼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현재 우리 치과 문자 발송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조금 이런 부분들을 더 하면 좋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네. 보통 이제 데스크뿐만 아니라 보통 실장님들이 이제 뭐 환자 소개를 부탁드린다든지 말을 많이 하시는데 말 한마디의 힘이 정말 커요. 데스크에서도 환자분과 가장 좀 많이 접점이 있는 선생님들이실 건데 좀 만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앞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 소개 부탁드린다 말 한마디만 해주셔도 이게 정말 예전에 저희가 치과에 일할 때는 하루에 한 번 이제 실천 이제 챌린지처럼 하루에 한 번 모든 직원이 본인과 이제 좀 접점이 있는 환자들과 이제 좀 만족하신 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는 게 챌린지를 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소개 환자도 많이 늘고 그랬던 이제 경험이 있어서 저는 꼭 이 소개 부탁드린다는 말을 좀 많이 하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데스크에 일하면서도 안에서도 필요하지만 데스크에서도 좀 웃으면서 소개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의 또 진행하시는 김미영 이제 강사님께서 조금 이런 뭐 문자라든지 좀 CS 적인 부분을 더 다뤄주실 거긴 한데요. 문자를 보낼 때 기본적으로 덴트 앱의 기본 프로그램 세팅된 문자를 그대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우리가 좀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주신 분에게 개인 맞춤으로 소개해 주신 고객이나 또 소개받은 고객 모두에게 감사 표현을 조금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밑에 보시면 대표 원장 땡땡땡 드림 이렇게 원장님이 보내는 것처럼 원장님 직접 쓰진 않지만 원장님이 보내는 것처럼 또 문자를 보내는 병원도 있고요. 또 실장님께서 또 상담했던 담당 환자라고 하면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장님의 본인을 밝히고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이행 하시는 분들도 데스크에서 잘 챙기셔야 되는데, 예약 미이행 같은 경우에도 덴트액 같은 경우 리스트가 뜨기는 하죠. 근데 예약표에서 따로 관리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 이렇게 미이행 환자분들도 기간별로 설정을 해서 다음 예약이 안 잡히신 분들은 조금 다시 내원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게 선생님들이 할 일이죠, 또. 그리고 가끔 이제 예약이었는데 내원을 하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아서 부재라고 남겨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끝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자분이 다시 연락을 안 하면 또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환자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남기게 되면 뒤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검색 기능 알려드렸죠. 검색에서 어, 이제 메모 아까 다시를 검색해 보면 지금 네 분이 검색이 됐는데 다시 전화 주시기로 함 중에서 지금 보시면 위에 두 분은 예약이 잡혔죠. 그럼 이분들은 안 오셨지만 예약이 잡혔기 때문에 체크를 했고 밑에 이제 예약이 안 잡히신 분들은 계속 또 전화를 드려야겠죠. 연락을 드리거나 문자를 남기거나 이분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쨌든 최대한 좀 사전 안내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사전 안내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세팅된 템플릿이 아니라 또 이제 신안인 경우 신안인 경우는 우리 문자 하나도 우리 치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과 내원에 필요한 정보 안내나 또 치과 홍보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신안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아까 예약 즉시 한번 보내고요. 또 기간 텀이 있는 경우는 예약 전일 오후 3시에 보통 일반적으로 구한분들도 우리가 안내 문자를 보내죠. 근데 2차적으로 신안인 경우에만 문자를 보내고 한두 시간 뒤에 전화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가장 첫 저점인 데스크 직원이나 아니면은 상담을 하게 될 실장님께서 전화를 보통 하라고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치과라는 게 불안한 마음으로 오는데 이미 전화상으로 통화를 한번 하면서 좀 친밀감을 쌓으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대원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어제 통화했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또 인사를 하면서 또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로나 이런 어제 통화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상담을 하게 되면 또 시장님께서 응대를 하게 되면 또 유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또 동의율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한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화도 조금 챙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용 감사 문자 이제 기가를 하시고 나면 치료를 결정하신 분뿐만 아니라 치료를 좀 고민해 볼게요. 좀 보류하거나 미동의 하신 분들에게도 다시 우리 치과를 조금 찾을 수 있게끔 내용 감사함이 이제 추가 문의사항 같은 경우 이제 있는 경우 연락을 달라 이렇게 좀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전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가끔 우리가 바쁜 경우 부재로 전화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 기능의 오픈 API 통화 문자 내역 보기에서 부재 중 전화 구안인 경우는 우리가 빠르게 또 구안분들 연락을 드리면 되는데 등록이 안 된 이제 부재 중 신환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구안분들보다 우선순위로 좀 빠르게 확인을 해서 또 예약이나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또 문의사항을 또 응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신통화 같은 경우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는 사람 문자를 보내면 이제
제가 지금 전화를 못 받아 문자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문자 보내기 기능으로 문자를 또 보내기도 하는데 덴토의 문자가 비싸요. 그래서 웬만하면 문자는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빠르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약속을 변경해달라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나중에 연락을 드려서 변경을 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PI 기능, 이제 CID 기능을 설정해 놓으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전화를 하면 이제 등록된 환자는 등록된 정보가 뜰 거고 만약에 우리 환자가 아니라 이제 정보 없음으로 뜨는 경우가 있죠. 신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환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시는데 우리 환자가 아니다. 근데 2025년 5월 2일 날 임플란트 비용을 문의했다. 그러면 통화했던 내용을 여기 이 창에 메모를 남겨두시면 다음번에 이 환자가 또 오면 예전에 분명히 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상담을 전화로 했는데 처음 이제 통화하는 것처럼 또 응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미안인 경우에는 이제 날짜, 어떤 문의를 했는지, 그리고 상담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통화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때는 예약을 원치 않아서 이제 통화가 종료가 됐겠죠. 근데 25년 5월 28일 날 임플란트 또 수면 마취를 문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누가 또 응대했는지 이때는 이제 통화를 하면서 6월 2일 날 상담 예약을 잡았다라고 메모를 추가를 해놓죠.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예전에 전화 왔던 기록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거기에 또 지난번에 어떤 문의를 주셨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을 또 궁금증을 풀어주시기도 하고요. 여기서 바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비용 문의를 했다고 하면 SMS 전송 기능을 활용해서 또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여기서 예약을 잡는다고 하면 현재 번호로 새 예약 입력을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과 데스크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병원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안도 많잖아요. 임플란트 문의를 한다든지 교정 문의를 한다든지 그냥 간단하게 위치 문의나 주차장 문의나 뭐 진료 시간 문의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문의 전화를 받는데 대부분 그 전화 문의 응대에 이제 답변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가적인 문자 전화 주신 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요. 그리고 문의 내용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 병원에 지금 어떤 문의가 많은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보가 우리가 보통 이런 비용도 공개가 되어 있고 주차장 위치도 대부분 다 안내가 되어 있지만 환자분들이 좀 주차장이나 이런 위치를 문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 노출되어 있는 뭐 네이버나 이런 거에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전화 문의를 비용 문의를 했는데 예약까지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월별로 우리 병원에 지금 생각보다 문의는 많은데 예약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조금 비율이 낮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데스크에서 이런 전화 응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림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 알림톡을 안 쓰시는 병원들도 아직까지 꽤 있는데요. 알림톡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검수가 좀 필요한 작업이라서 며칠이 걸려요 또. 그래서 알림톡 검수해서 알림톡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덴트 앱이 좀 문자가 좀 비싼 경우도 있고 해서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알림톡으로 조금 설정을 해서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우리 이제 데스크에서 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오늘 또 원장님도 계시고 또 연차가 좀 꽤 많으신 또 실장님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넣었는데 우리가 덴트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담 비용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입력을 하죠. 그래서 뭐 동의율도 체크를 하고 하는데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환자가 치료 중단을 내원을 안 하는 경우도 이게 계속 진행 중으로 떠 있으면 동의율은 잡혀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검색에서 치료 비용 계획 수납 내역으로 들어가 보시면 현재 우리 지금 치과 진행 중 환자 중에 수납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체크해 볼게 진행 중인데 우리가
비용을 확정하고 이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다음 예약이 안 잡힌 환자들이 있다. 이 환자들은 왜 예약이 안 잡혀 있지? 체크를 해서 또 리콜을 하거나, 그리고 수납액이 지금 현재 또 환자분마다 확인했을 때 수납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무조건 덴트앱에서 이제 확정으로 되어 있고 그냥 그렇게만 두는 게 아니라 환자 관리를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진행하기로 했던 환자 중에서 다음 예약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그리고 수납 상태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여 틀리 임플란트 현황도 확인할 수 있는데 데스크에서 보통 청구할 때 보면은 1단계, 2단계, 임플란트가 1, 2, 3단계,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에서 6단계, 1단계에서 5단계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끔씩 1단계 청구를 하고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랜 기간. 등록은 되어 있는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여기서도 놓치는 환자들을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1단계 청구하고 2단계를 누락을 시키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환자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단계를 누락을 시켰다고 하면 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리콜 구분으로 신한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리콜을 설정을 하는데요. 또 개별적으로 리콜을 등록을 하기도 해요. 옆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분은 기본 리콜, 어떤 분은 날짜가 적혀져 있는 게 있는데 날짜가 적힌 경우는 개별 리콜이 등록된 환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구분이 안 된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적으로 리콜 기능을 문자가 보낼 수 있도록 아무 체크가 안 된 환자분들은 그때그때 조금 이거를 설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림토 X를 체크해 놓으시면 문자로 전송이 되고요. 문자 거부 시에는 리콜도 전송이 안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 세팅을 하실 수 있는데 뭐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기본 문자 세팅이 아니라 조금 우리 병원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기검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진료실과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6개월에 한 번, 무조건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을 잡으시는 치과들이 많아요. 그런데 치주나 또 우리 병원 임플란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또 구강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치주나 임플란트 환자분들은 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처음에는 3개월 후에 저희가 정기검진을 1차적으로 잡아드리고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관리가 잘 되면 6개월로 늘려드리고 관리가 여전히 안 된다. 그럼 또 3개월 뒤에. 그때 왔을 때 관리가 잘 되면 6개월. 또 안 되면 3개월. 이렇게 계속 조금 환자분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정기검진을 조금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전 보철 같은 경우에도 뭐 일률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똑같이 환자 관리 상태에 따라서 기간을 뭐 한 달 체크하는 경우도 있죠. 한 달 뒤에 다시 또 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 따라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기검진 예약 미네올 시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또 연락을 많이 드리는데 만약에 연락을 드렸는데도 계속 조금 부재시고 문자를 보내도 예약이 안 잡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이게 다음 정기검진 안내를 또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이제 미내원 하거나 연락이 안 됐을 땐 다음 주기 날짜로 예약을 잡고 다시 연락을 드리는 방법으로 계속 연락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해피콜, 이제 개별 리콜 부분이 있는데, 해피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발치나 수술 환자분들, 이렇게 해피콜 등록을 진료를 하고 나면 진료소에서 많이 이제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해놓으면 당일날 해피콜을 해야 되는 환자들, 진료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료실을 바쁘면 또 놓치는 경우는 데스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하는데요. 해피콜, 개별 리콜 같은 경우에도 개별 리콜은 별도로 좀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 그런 부분들을 따로 등록을 해서 아까 날짜로 표시된 환자분들 있으셨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냥 자동 리콜 외에도 기본 리콜로 설정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환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연락을 계속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해피콜, 리콜도 보면 우리가 리콜해서 전화를 드리는데, 리콜 같은 경우에는 차트 기록에 저희가 리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기록이 남지 않아서, 해피콜은 차트에 보면은 기록이 남거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해피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했는지 메모를 남기는데, 리콜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피콜처럼 메모가 남겨지지 않아요, 차팅에. 그래서 리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환자한테 전화 드리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해피콜에다가 리콜 등록을 해서 차트에도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차트에서도 계속 연락을 이제, 왜 연락을 안 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트 기록에 기록이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관리 환자 이제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도 병원마다 활용하는 치과도 있고 활용을 잘하는 치과도 있고 활용을 아예 안 하시는 치과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료 중단을 한 환자라든지 앞에서 상담을 체크했는데 치료가 중단됐다든지 그리고 상담을 첫날에 이제 미동의하고 가신 분들이나 그리고 미수급 중요하죠. 미수급 환자라든지 또 환자가 저 이때쯤 한번 연락을 주세요 하시는 경우 환자 요청에 의한 거 발차 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연 식립하는 경우에 우리가 발치만 해놓고 기다리는 경우에 또 환자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환자가 또 안 오게 되거나 그래서 좀 챙겨야 되는 좀 환자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구분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해당 항목에 따라서 좀 필요한 환자 관리 환자들을 새 특별 환자 관리 등록을 해놓고 해당 일에 매일 체크를 해서 연락을 드리면서 관리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당 스마일님 특별관리 환자에서 이제 삭제를 하며 리콜을 완료됐다는 표시고요. 이렇게 리콜을 한 사람들은 가로줄로 이제 표시가 돼서 이행을 했다라는 거고 이행이 안 된 환자들은 전화를 드리죠. 이 표시를 안 해놓으면 다 그냥 이제 정살도 해놓으면 계속 했는데 또 전화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 전화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일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진행을 했으면 꼭 이행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환자 안에 이제 클릭해서 그 창에서 설정하는 창에서 삭제를 누르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이행 표시는 반드시 밖에서 이제 특별관리 환자에 삭제를 해주세요. 똑같은 환자 삭제인데 좀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종 내원일 기준으로 경과기간을 선택해서 아까 환자 정보 검색에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병원에 좀 장기 미내원 하신 분들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2년 이상 내원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따로 좀 리콜 문자 같은 거를 또 단체 문자로 전송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데스크에서 보통 많이 하는 게 거의 후반에 들어가면 연일의 치석 제거를 이제 안 하신 분들 문자 많이 또 연락을 드리잖아요.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관리 탭에서 대상 환자 검색 그리고 나이를 만 19세 이상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진료 검색에서 연일의 치석 제거 환자 빨간 박스 이제 이 날짜 이후로는 제외한다 조건을 다는 거죠.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연일의 치석 제거를 받은 환자는 제외하겠다. 그 뒤에 날짜 이후로는 치주 치료나 보험 틀니 진료를 받은 환자 제외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서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 제공 동의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또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를 템플릿을 만들고요. 그리고 대량 문자 전송으로 해서 정보 제공 미동의 환자는 제외, 집전화번호 제외, 보호자에게도 문자를 전송할지 안 할지 체크를 해서 전송을 한 번에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 이제 뭐 현금이나 뭐 계좌이체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선 초급자 이제 또 진료실에서 수납을 한 번도 안 해본 선생님들도 계셔서 일단 이제 수납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진료비 수납을 할 때 보시면 우리가 보험 비용도 있고 그리고 비급여 비용도 있죠. 수납창에 보면 보험 비용과 비급여 비용이 수납 구분으로 이제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날 보험 비용 35,100원과
환자 부담금은 없는데 카드 수납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선수금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 치료가 지금 밑에 빨간 박스 보시는 것처럼 170만 원 이제 임플란트나 이런 치료들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고 오늘 이제 보험 진료가 진행이 됐지만 치료 결정이 됐기 때문에 100만 원 선납을 이제 수납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카드 이제 연동된 단말기로 결제하시게 되면 이제 할부 개월 선택을 하고 카드 승인을 누르면 결제는 바로 연동이 돼서 진행이 되죠. 그러면 100만 원은 지금 선납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위에 총 선수금으로 100만 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험 비용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뭐 서명을 남기거나 하진 않지만 큰 이제 비급여 비용 같은 경우는 수납을 받으면 서명도 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수납 부분은. 만약에 170만 원 아까 상담한 금액 중에서 수납 금액을 이제 비급여를 100만 원 수납을 하셨다라고 하면 100만 원 수납 금액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창에 들어가 보면 아마 보험 비용이랑 포함돼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한번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100만 원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170만 원 중에서 현재 수납액이 100만 원이 됐고 남은 금액이 70만 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서명 받기라는 게 있어요. 서명을 이 기능을 활용을 잘 안 하시는 병원들도 있고 한데 수납은 꼭 서명을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한 번 더 환자분께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현재 100만 원 수납하셨고 남은 금액 70만 원 확인하시고 여기 서명 부탁드린다 하고 서명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환자분 확인, 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임산부 결제하는 게 덴트웨어 이제 연동 단말기는 자세하게 보면 임신 출산 바우처는 할부 38개월로 입력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임산부가 저 바우처 결제할게요 라고 하면 반드시 38개월로 입력을 하고 카드 승인을 해주셔야지 바우처 결제가 되고요. 만약에 38개월이 아니라 그냥 결제하는 경우는 바우처 결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신부에 체크박스를 해주시고 10%만 진료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고 본인 부담금 30%를 다 받아서 또 연락드려서 또 이제 다시 카드 결제를 다음번에 하거나 하는 일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데스크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의료급여 환자분들 수납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선택의료급여 기간 지정하신 분들이나 동일하게 의료급여 진료 승인은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의료급여 20대 남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환자 이제 수납을 보면 지금 건강 이제 생활 유지비 이제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수납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승인을 누르면 환자 본인 부담금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1,000원이 떠 있으면 1,000원을 받고 수납을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진료실 선생님들께서 수납을 도와줄 때 여기서 이게 받아야 되는 금액인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수납할 금액을 확인해서 만약에 건강생활유지비가 소진되고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납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70대 남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예외 사항인데요. 의치조직명 개조, 우리 그 유지관리 행위를 청구를 한 경우인데 의료급여 환자도 우리가 임플란트나 그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틀리나 임플란트도 본인 부담금이 10% 발생하잖아요. 그것처럼 유지관리 행위는 본인 부담금이 1,000원, 1,500원 이게 아니라 5%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일반적으로 1,000원, 1,500원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나오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왜 이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가끔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나온다고 해서 진료 승인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동일하게 의료급여 진료 승인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간편 결제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결제를 많이 하는데
이때 병원마다 입력을 좀 다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온누리 상품권이나 간편 결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카드 수수료 설정이 들어가서 카드 추가하듯이 카드사 추가하듯이 제로페이나 서울페이, 온누리 상품권 지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온누리 이제 모바일도 있을 거고 지역별로 뭐 서울페이, 아산페이, 뭐 울산페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카드사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해서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수납창에서 보면은 30만 원 결제를 하는데 온누리 상품권 지류 수납하는 경우에요. 지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현금에 입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기타 온라인의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앞에서 설정한 카드사, 우리 카드사 온누리 상품권 아까 추가를 했었죠.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지류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온누리 상품권,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시고 수납 저장을 눌러 주시는데 각 이제 QR코드 모바일로 이제 하는 경우 지류가 아니라 모바일이나 이제 QR로 하거나 또 카드 결제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이나 뭐 제로페이나 지역페이 결제하는 경우에 이때는 똑같이 기타 온라인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요. 대신 여기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지류만 해당이 되고요. 모바일이나 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발급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 선택했던 카드사의 모바일, 뭐 제로페이는 제로페이, 뭐 서울페이는 서울페이, 그리고 모바일 온누리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카드사에서 구분을 따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제 상품권 지류형은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역페이라도 실물 카드형 같은 경우는 똑같이 카드 결제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품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이 온누리 예를 들어 지류 상품권을 결제하신 분이다라고 하면 취소나 환불을 하게 됐을 때 똑같이 지류 상품권으로 환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QR 결제나 이제 앱으로 승인 처리가 된 경우에는 앱 자체에서 취소 처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동일한 이제 방법으로 환불 처리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할 때 상세 수납에서 현금 영수증 탭으로 들어가서 환자 본인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승인을 하거나 가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 걸로 해줘, 딸 걸로 해줘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 수정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입력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환자가 현금 영수증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즘 자진 발급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가끔 뒤에 필요 없다 하셨다가 뒤에 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자진 발급 처리해 놓은 거를 알려드리고 본인 직접 그 홈택스 이제 어플로 들어가서 본인 걸로 다시 한 번 더 등록을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진 발급 영수증 챙겨 드리면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거는 세무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런 페이나 이런 것들 이제 세금 신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무사 사무실에 보냅니다. 그래서 수납 내역, 아까 검색창 있죠? 거기서 수납 내역에서 진료 수납 내역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이나 뭐 제로페이나 이런 간편 결제 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각 페이 항목별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환자들 것만 이제 따로 추출해서 엑셀로 저장해서 세무사 사무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입력을 해서 구분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카드에다 그냥 다 입력을 해놓고 카드사 설정하거나 아니면 수납 메모에다가 그냥 뭐 상품권, 뭐 페이 같은 걸 메모를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또 이제 입력을 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조금 따로 추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따로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덴트앱 같은 경우는 덴트앱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승인 번호도 확인할 수 있고 10만 원 이상 현금이나 계좌이체 수납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이상은 자진 발급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10만 원 이하의 수납도 현금 영수증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시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발급을 하고 근데 10만 원 이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이제 어떤 치과는 100% 그냥 현금 환자분들 다 현금 영수증 처리하는 병원도 있고 10만 원 이하 요청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자진 발급을 해서 차후에 이제 직접 구실점 달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자진 발급 등록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수료나 이런 세무 처리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올려드렸죠, 자료를. 거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구강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치과들이 많아요. 빠른 수입 지출, 이제 메인 창에 이거를 저희가 칫솔이나 치간 칫솔이나 이런 항목들을 추가를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면 간편하게 메인 창에서 빠른 수입 지출 입력으로 선택해서 칫솔, 환자분 선택하고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자 들어가서 메모 남기고 또 수납 따로 하고 이렇게 좀 번거롭게 입력하는 병원들도 있는데 간편하게 또 빠르게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완인 경우가 가끔씩 치과에 칫솔 구매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환자는 아닌데 저 칫솔 몇 개만 사갈 수 있을까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과 칫솔 좋은 거 팔잖아요. 그래서 오시는데 이때 그럼 어디다가 입력을 해야 되지 해서 직원 이름 밑으로 수입을 잡거나 아니 원장의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 놓거나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때는 빠른 수입 지출에서 거래 이제 미안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당일 이 마감할 때도 구강위생 이제 구강관리용품에 이제 인적사항이 환자 이름이 아니라 미한으로 들어가 있죠. 미안으로 칫솔이나 뭐 치간 칫솔이나 구매한 이력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비급여 보면은 과세 진료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과세 우리 미백이라든지 뭐 라미네이트라든지 미용 진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납을 입력을 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해서 원래는 30만 원이지만 10% 부가세가 붙어 33만 원 입력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백 33만 원, 진료비 30만 원, 부가가치 3만 원을 진료비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창이 뜹니다. 그럼 얘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구분이 미용치료 가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수납 구분이 따로 이렇게 금액이 분리가 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33만 원 받은 거에 대한 입력을 카드 수납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른 진료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료를 하게 되면 면세 금액의 금액이 입력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가세 진료 같은 경우에는 가세 금액에 금액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납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미수금을 안 만들고 싶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미수금들도 있기는 해요. 보험 청구가 우리가 좀 뒤에 환자분이 가시고 나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뭐 몇백 원, 몇천 원 정도의 미수는 정말 귀엽게 봐주기도 하는데 좀 큰 금액의 미수가 또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관리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덴트앱에서도 미수금, 선수금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은 있지만 여기서는 다 관리하기가 좀 복잡해요. 보시면 이제 미수금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5월 12일 날 오늘 크라운 치료 하나 하고 이제 보험 진료와 함께 52만 2,300원의 진료비가 발생을 했는데 환자분이 어떠한 이유로 오늘 10만 원만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50만 원 내야 되지만 10만 원, 그럼 40만 원이 미수가 발생한 거죠. 5월 10일 40만 원 미수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번에 와서 수납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메모 남기고, 차트에 메모 남기고, 그냥 그렇게 따로 관리를 안 하는 치과가 많은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특별관리 환자 미수금 항목이 있었어요. 만약에 당일날 미수가 발생한 환자라고 하면 여기 미수금에 새특별관리 환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12일 46번 지르크라운 40만 원 미수금, 카드 한도 부족으로 다음 내연시 수납 예정이라고 표시를 해둡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다음 내원 하셨을 때 미수금을 이제 수납을 한 경우에는 이행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관리한자에서 삭제를 누르면 가로줄이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이행 처리가 되죠. 이렇게 처리해두고 만약에 수납이 안 된 경우라고 하면 계속 이 부분도 환자분께 수납 요청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수금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특정 기간 전체에 또 환불 내역을 치과마다 이렇게 체크해 보면 환불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치과에서 환불하거나 카드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환불이 분명히 있는데 진료비 환불 내역서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한 명도 뜨지 않는 치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납을 입력을 잘못하는 경우인데요. 덴트앱에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 100만 원 선납하신 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환자분이 치료를 진행 안 하셨으니까 저 생각해보니까 조금 치료를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다른 치과 가서 진료를 한다는 가정하에 환불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때 대부분의 이제 치과에서 하는 방법이 비급여 이제 선수납이니까 비급여 행추가해서 카드가 부분 취소가 안 되잖아요. 보험 비용도 아까 35,100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100만 35,100원을 카드 전체 취소를 하고 35,100원을 다시 이제 본인 부담금 보험 비용을 받아야 되니까 재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수납적으로는 미수금이 어쨌든 선납이었고 다시 100만 원 환불해드렸고 보험 비용은 재수납했고 0으로 금액이 맞춰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앞에 보여드렸던 환불 대장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환불하는 것들을 따로 엑셀 관리하는 병원들도 있긴 한데 덴트앱에서 환불 대장을 이제 관리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앞에 입력한 것처럼 하면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마다 환불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환불하기 전에는 환불 동의서도 받죠. 환불 동의서를 받고 여기서 입력하는 방법이 밑에 비급여 환불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날짜 그리고 환불 금액 1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환불 사유, 타치과 진료 진행 원함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담당자 환불 담당했던 직원 이름 선택해주시고 환불 내역을 저장을 해주시면 별표 보시는 것처럼 구분이 환불이라고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해서 환불 처리가 돼야 되고요. 보험 비용은 이렇게 환불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은 아까 하셨던 방법대로 행추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진료비 환불 내역을 조회를 해보면 앞에 처리했던 100만 원 환불 금액, 환불 사유 이런 부분들을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환불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행으로 잡아도 금액은 0으로 맞춰지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또 이 부분을 그 세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환불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불건으로 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 치과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일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납 내역 우리 아까 100만 원 수납 받고 서명 받았죠. 환불도 마찬가지로 우리 환불 동의서를 쓰긴 하지만 똑같이 또 덴트앱에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불 100만 원을 저장을 해주시고 동일하게 서명 받기 환불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카드 취소 같은 경우에는 연동된 덴트앱이랑 연동 단말기가 있고 연동되지 않은 단말기를 쓰는 치과가 있을 거예요. 취소를 하게 되면 연동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카드 승인 매입 내역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우리 영수증에 승인 번호가 있어야지 취소 단말기에서 하고 했었는데 연동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승인 번호 영수증 확인하지 않아도 승인 번호가 바로 이제 여기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승인 취소하고 카드만 있으면 취소가 빠르게 됩니다. 근데 단말기를 이제 그냥 연동되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치과에서는 취소를 버튼을 누르고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승인 번호가 한 자리로 틀리거나 금액이 틀리거나 할부 계열수가 하나라도 잘못 입력되면 취소가 안 되죠. 그래서 가끔 환자가 어떤
수납을 잘못하거나 해서 취소를 할 때, 처음 이제 취소를 해보시는 선생님들이 취소를 할 줄 몰라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앞에 저희 데스크에는 취소하는 방법 단말기 예전에 붙여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드 단말기 연동되지 않은 단말기는 카드의 승인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기간이 좀 오래 지난 경우에는 연동된 단말기나 카드 단말기에서도 취소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90일 이내 거래건까지는 가능한데 만약에 90일이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직접 전화로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전화를 취소하는 건들은 덴트앱의 집계가 또 안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덴트앱에 연락을 해서 그런 집계들을 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데스크 일일 마감, 일일 결산 마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 기능을 활용을 잘 안 하시는 치과들도 꽤 있더라고요. 마감을 안 하시는데 당일날 우리 시세 보통 10만 원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당일 현금 환자분의 이제 현금 수입이 162만 3,700원인 경우 그리고 기타 온라인 금액도 있죠. 그 마감하실 때 우리 휴대폰에 입금 알림을 하긴 하지만 덴트앱에 돈을 이제 입력을 하면서 공 하나를 더 붙이거나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 또 금액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입금 내역과 또 기타 온라인 이제 계좌이체 금액이 잘 맞는지 확인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세 10만 원 제외하고 원장님께 현금 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금액을 환자 당일 현금 입금에 원장님께 드리는 금액을 입력을 하고 이 부분을 결산 마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감할 때 우리 단말기, 연동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집게 이제 뽑으면 거의 이제 맞춰지는 건데, 연동되지 않은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금액과 우리가 또 뭐 일개표 쓰시는 치과에서는 따로 쓰시는 병원에서는 일개표 금액 맞추고 현금 맞추고 시간 마감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덴트앱의 마감 기능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굳이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일개표나 이런 거 입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결산 마감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 마감을 하실 때 앞에 설명드렸던 미수금, 미수납자 창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미수금이 발생하면 특별관리환자에 등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등록되지 않은 또 환자가 있는지 왜 미수가 됐는지 한 번 더 이중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수납 누락인 경우도 있어요. 카드 단말기 일일 집계 금액과 또 현금 집계를 또 확인했을 때 현금이 또 남는데 이게 어디서 수입이 들어왔는지 또 기록이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마감할 때 데스크에서는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점검이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 덴트앱이나 다른 프로에도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겠지만 공단 등록해야 되는 환자분들 리스트를 띄워줘서 일자별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이 되면 당일 데스크 결산됨이라고 뜹니다. 이게 당일은 수정해야 되거나 하게 되면 취소가 가능해요. 결산 취소하고 다시 마감을 하실 수 있는데 일자가 바뀌어서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마감 기능 잘 활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원장님께서 꼭 출력해서 달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덴트앱이나 원클릭이나 지금 보시면 출력을 하면 덴트앱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입 부분, 지출 부분, 그리고 통계적인 부분이나 또 당일날 내원했던 환자 리스트들을 어떤 진료를 했고 수납하신 것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출력본이 있죠. 그리고 월 통계를 보면 경영 통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앞에 수납 내역 검색을 해보시면 이번 달에 급여와 비급여 비율도 확인하실 수 있고 보험과 비급여마다 이제 카드 수납, 현금 수납, 뭐 현금 발행액 이런 부분들을 각각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경영 통계창에서 보시는 월 통계 마감인데 여기서도 일자별로 그리고 또 전년 대비 또 전월 대비 이렇게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매출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또 전년도에 비해서 좀 평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기능도 있는데 경영 통계가 아직까지는 EMR 프로그램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많아요. 추가적으로 좀 통계 집계를 내고 활용하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월간 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데스크나 또 데스크도 코디네이터 선생님들만 좀 담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데스크에서 실장님이 그냥 다 같이 하는 병원도 있고 다 다르죠. 근데 월 통계를 내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월 보고를 원장님께 또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신 것처럼 뭐 데스크에서 총 진료 일수 또 확인할 수도 있고, 덴토에서 바로바로 확인한 것들이 있죠. 총 내원 환자 수, 일평균 내원 환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총 이번 달 구안수가 어떻게 됐는지, 신안수가 어떻게 됐는지, 일평균 신안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진료 수입, 현금, 카드, 기타 온라인 집계를 확인할 수 있고, 총 수익 금액과 또 공단 청구 금액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액이 이번 달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기타 우리 구강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치과라고 하면 이번 달에 칫솔 몇 개 판매했는지, 치간 칫솔 몇 개 판매를 했는지, 그 구강 이제 기타 수입으로 얼만큼 지금 수입이 잡혔는지, 그리고 지출 통계도 지출 목록도 입력을 잘 하시면 지출 통계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 상품권, 지역페이, 그리고 간편 결제 이런 부분들을 또 월 통계로 내서 또 관리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실장 업무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이런 내원 경로 통계라든지 연령별, 지역별 통계라든지 고객 불만 통계라든지 그리고 소개자 수 이런 현재 이번 달은 소개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원장님별 수납 여러 원장이 계시는 경우에는 원장님별 수납 통계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급여 틀린 임플란트 현황이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그리고 전화문의 통계나 또 진료비 환불 대장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특별관리 환자, 지금 이번 달에 치료 중단 환자, 발차 체크 환자, 환자 요청 이런 부분들을 각각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 리콜이 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월 보고를 또 큰 병원급에서 또 발표하기도 하고 다 같이 또 이런 의논도 하기도 하고 원장님께 보고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보고 부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거 외에도 그 이상으로 덴트앱에서 좀 확인하거나 통계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응용해서 조금 더 일잘러 데스크 직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 기능을 활용하는 치과도 있고 안 하는 치과들도 있긴 한데 컴플레인은 전 직원이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불만이 좀 많았는지 이런 것들도 월 통계를 내서 조금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환자 어떤 불만인지 상세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도 전자차트에 기록을 해야지 진료실 직원들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히든 메모로 저장을 해서 차트 기록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컴플레인이나 클레임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환자분이 이렇게 막 따지고 들면 컴플레인 했다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 환자 이제 직원들이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환자분이 클레임을 걸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못 이렇게 좀 단어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컴플레인은 고객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감정에 의한 불만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클레임 같은 경우는 제도 정책, 우리 병원 시스템에 근거해서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금전 또는 물질적인 보상이 수반되는 객관적인 관점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 환자가 우리 잘못이든 이제 뭐 환자가 뭐 잘못 오해를 했든 거의 컴플레인 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클레임 이제 이런 단어 잘 안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진상 환자 이렇게 많이 또 고객 성향으로도 진상을 분류해 놓기는 하는데 이게 데스크 직원에서 아무래도 응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도 데스크 직원이 그 환자 성향을 조금 뭔가 좀 수납할 때라든지 예약 잡을 때 조금만 까탈스럽게 굴면 그 진상으로 변경을 해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진상 환자가 실장님한테나 또 진료실 선생님한테 진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든 저희가 이래 변경을 할 때 환자 진상이나 이런 부분들 변경할 때는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정말 모든 병원의 이제 원장님한테든 진료실 직원한테든 실장님한테든 데스크 직원한테든 정말 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자들만 진상으로 변경을 하고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저희도. 그냥 조금만 까탈스럽게 이제 캐묻거나 억지로 좀 욕을 한다거나 좀 무례하게 갑질 행동하는 환자들을
그때그때 바로 이제 환자 성향을 바꾸게 되면 좀 이게 저희도 예전에 그런 진상 환자로 구분된 환자 너무 많아서 이게 정말 진상이 환자가 맞냐 저희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환자는 왜 저는 그 환자가 진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상으로 바뀌어 있어서 뭐지? 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그 데스크 직원의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또 그렇게 진상을 만들어 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서 환자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변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 이 직원들이 진상이 아닌데 이 직원들의 이런 응대나 태도가 진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환자들은 문제 여기 나와 있죠. 문제 결론보다 일의 처리 과정이나 직원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요청하실 수 있죠. 요청했는데 뭔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단답으로 그런 거 없다. 안 된다. 그럼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 그냥 이게 정말 칼답처럼 그렇게 응대를 해버리면 환자분들이 그냥 그 태도에, 직원의 태도에 기분이 나빠서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더 안 되는 거 알면서 더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잘 몰라도 안 되는 원칙상은 안 되지만 환자분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설명하고 뭔가 이런 게 환자가 어떤 걸 요구를 했는데 단답으로 뭐 없어요 이런 거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하거나 좀 그런 걸 도와주려고 하는 제스처만 보여도 결론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런 처리 과정이나 응대 때문에 진상이나 이렇게 좀 많이 좀 환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태도를 데스크에서는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오늘 컴플레인 부분에 있어서 요즘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컴플레인 그런 응대 방법보다 이제 다음번에 저희 또 미영 간사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라 저는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고객들 있죠. 어쩔 수 없이 조금 한두 번씩 컴플레인 생기는 것들이야 저희가 또 잘 해결하고 하실 거예요. 근데 악성 고객, 진료를 방해하는 이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진료방해죄라고 해서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로 이제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상, 간호 등 의료기술 시행에 대해서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그 의료법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서 진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진료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어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죄들이 나옵니다. 신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방해죄로도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남동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업무방해를 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근데 위력과 위계에 의해서 업무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환자가 막 원장이 막 멱살을 잡는다든지 진료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업무방해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폭행죄, 모욕죄, 욕설을 들었을 때 언어폭력이므로 폭행죄가 성립이 되고요. 여러 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앞에서 저지른 의사, 개인이나 병원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라. 어디 사는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위협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맞았을 때 성립이 되는데 이때는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을 하는 게 필요해요. 네, 치과병의원 이제 내 폭행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진료실이든 데스크든 이제 어느 접점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동료 직원이나 또 주변에 요청해서 좀 심각한 경우는 좀 112에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이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저희 직원들이 이거를 따로 저희가 교육을 해가지고 옆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핸드폰을 듭니다. 그래서 현장 녹취, 녹음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CCTV가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이게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녹음기도 데스크에는 있었고요. 핸드폰 기능으로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이나 이렇게 좀 증거를 확보를 해놓고요. 경찰이 출동하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해당 직원, 이제 지금 좀 저희가 좀 저도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환자가 저를 밀쳐가 제가 넘어진 적도 있고, 제가 차트에 맞은 적도 있고, 환자한테 맞은 적이 많아서 제가 이런 경험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해당 직원과 원장님이 그렇다고 스태프가 그 환자를 좀 분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분리시키고, 이런 방법이 이제 진행이 되면 좀 자세하게 경찰한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커졌을 경우에는 또 경찰서에 가서 조서 작성하거나 또 피해자 법적 조치, 이런 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심리, 또 좀 그런 환자 좀 그 환자만 봐도 좀 불안에 떨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 심리 상담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증거가 없으면 조금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증거 자료를 잘 확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녹음기라든지 CCTV도 해당 그 화면에서 저희가 따로 다운을 받아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제출을 하실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동시에 고발 가능한데요. 진료는 끝났고 진료 목적이 아니라서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나가지 않는 경우 태거 불응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 환자들 앞에서 병원과 의사를 욕해가지고 돌팔이니 뭐 이렇게 의사를 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명예훼손죄,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난동을 피우거나 폭언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죽인다고 하거나 또 방귀 조심해라, 그래서 죽을 것 같다는 공포를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쌍욕을 한다고 하면 모욕죄도 성립이 되죠. 근데 가끔 경찰들이 왔을 때 그건 좀 억지다. 조서를 꾸며서 그런 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희 원장님이 예전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거든요. 법 적용 판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사와 판사가 판단한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검사한테 보내는 것까지가 당신들의 임무니까 월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한번 교육을 했던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딱딱 눈치껏 이런 상황들이 발생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이제 네, 핸드폰 녹음 켜고 동영상 촬영하고 여러 각도에서 조금 이렇게 각자 조금 맡은 임무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은 데스크에서 이런 조금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많이 날 때마다 이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면서도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환자 관리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게 또 우리의 일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또 일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잘 응대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환자를 또 잘 달래서 또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데스크 직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분과 가장 조금 많이 이제 접수할 때부터 수납까지, 진료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분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는 많지만 데스크 직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환자들을 다 이제 응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데스크 직원의 또 앞에서 말씀드린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런 응대 부분이나 서비스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김명 강사님께서 또 잘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가 강의의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예약 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저와 함께 만나게 되실 거고,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미 최고의 일잘러입니다. 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만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